저는 정은채입니다. 올해 1월 둘. 사람들은 저를 국내 최고의 전선이라 부르죠. 과찬입니다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50년 가까이 법정을 누볐으니까요. 세월이란 재판 같습니다. 논리와 증거만 남죠. 5년 전 명예 은퇴를 했지만 완전히 손을 놓지는 못했습니다. 후배들이 찾아오면 사건의 맥락을 짚어줍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죠. 복잡하게 얽힌 사건도 핵심을 찾아내면 단순해집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연이었죠. 박수현. 제 초등학교 동창이자 이 나이까지 연락하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채야, 민호가 쓰러졌어. 강민호. 수연의 남편입니다. 뇌졸중이라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죠. 수연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몸이 반으로 접힐 것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침대 옆에 쓰러져 있더라고.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이고. 수연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뇌졸중으로 인한 실어증이 왔습니다. 기억도 상당 부분 손상됐고요.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연이 무너졌습니다. 제 팔에 기대어 흐느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는 걸. 5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의 무게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며칠 뒤 수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더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보고 있었죠. 은채야. 응.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수연은 평생을 민호의 뒷바라지에 헌신했어요. 출판사 운영할 때는 격리까지 도맡았고 민호가 외도할 때마다 소가리를 하면서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갉아먹으며 살았죠.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쁜 아내가 되는 거지.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했어요. 제가 변호사로서 배운 건 명확한 판단입니다. 수연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필요했어요. 민호를 돌보는 것과 자신을 돌보는 것 사이에서요. 일주일 후 민호는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그날 따라갔어요. 내 사건은 아니지만 이 인생의 재판에는 제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요. 요양원은 깨끗했습니다. 복도는 밝았고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민호의 방은 3층이었습니다. 침대, 작은 책상, 창문 하나.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를 알아보는지조차 불확실했습니다. 여보. 수연이 다가갔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만 깜빡일 뿐이었죠. 수연이 무너졌습니다. 복도로 뛰쳐나가 벽에 기대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수연을 안았죠. 은채야, 내가 뭘 한 거지?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수연에게 미안하다는 변론조차 하지 않았어. 외도를 반복하면서도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죠. 수연은 그저 참고 견뎠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간병인 가운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젊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그녀가 저희를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이 그녀의 눈빛에 걸렸어요.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냉정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익숙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마치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봐온 것처럼요. 이상했습니다. 변호사로서 50년을 살다 보면 사람의 눈빛으로 많은 걸 읽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증인의 눈, 죄책감에 사로잡힌 피고인의 눈, 복수심에 불타는 원고의 눈. 그녀의 눈에는 뭔가 있었어요. 저분은 누구예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최연우 씨요. 3층 담당 간병인입니다. 엄청 성실하고 환자분들이 좋아하세요. 연우.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맥락이 있다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요. 수연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요양원에 들어간 건 어쩌면 이 기나긴 재판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수연의 해방을 위한 그리고 민호의 속죄를 위한 재판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재판의 진짜 피고가 누구인지를요. 민호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였죠. 늦은 시간이었지만 받았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이상했거든요. 은채야. 왜 그래요? 집이 너무 넓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연의 집은 50년 넘게 살던 곳이었어요. 넓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이상했죠. 그 사람이 없는 집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 거실에 앉아 있으면 벽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아. 수연아. 이 고요함이 나를 심판하는 것 같아. 은채야, 나 잘못한 거 맞지? 심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워졌어요. 해방이에요. 이혼 조정과 같아요. 관계의 종결이죠. 하지만 당신은 50년을 그 사람 뒷바라지에 바쳤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논리로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수연 대신 민호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죠. 변호사로서의 습관입니다.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하는 것. 전해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3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호의 방문을 열었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죠. 제가 들어간 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반응이 없었으니까요. 민호 씨. 불러봤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어요. 눈이 저를 봤지만 알아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텅 빈 눈이었어요. 저 정은채예요. 수연이 친구.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그 간병인이었습니다. 최연우. 일주일 전 복도에서 봤던 그 여자였죠. 어르신 보러 오셨어요? 네. 연우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돌봐온 것처럼요. 사장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사장님. 이상한 호칭이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 같은 게 떠올랐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연우는 민호의 베개를 정리하고 이불을 고쳐줬어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단순한 간병인의 손길이 아니었죠. 어르신은 예민하신 편이에요. 연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특히 밤에요. 잠을 잘 못 주무시거든요. 밤에도 여기 계세요? 네. 야간 근무도 제가 맡고 있어요. 밤에 간병.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연우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부인 친구죠. 아, 그러시구나. 사모님 요즘 안 오시던데 많이 힘드신가 봐요. 사모님. 그 단어를 쓸 때 연우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의 알아채기 힘들 정도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민호 씨를 오래 돌보셨나요? 한 달쯤 됐어요. 겨우 한 달. 그런데 저 친밀감은 뭘까요? 민호는 연우가 옆에 있자 계속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의지하는 듯한, 아니 그리워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이상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뇌졸중 환자가 특정 간병인에게만 저렇게 반응하는 게 흔한 일일까? 기억을 잃었다는데 왜 연우에게만 저런 눈빛을 보일까요?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자였어요.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듯 했죠. 실례지만 3층 환자분 보호자세요? 네. 저기 그 간병인 말이에요. 여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르신이랑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요. 가깝다니요? 밤에 한 번 봤는데 어르신 손잡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가족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증거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변호사로서의 직감이 뭔가를 경고하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수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10년 전 찍은 거였죠. 그때도 수연은 지쳐 보였습니다. 민호의 외도 소문이 돌던 시기였거든요. 민호. 강민호. 젊은 시절 출판사를 운영하며 잘 나가던 남자였죠. 외향적이고 활달했어요.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았고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외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수연은 그때마다 참았습니다. 이혼하자는 제 말도 거절했죠.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두려워서였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게요. 그리고 지금 민호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수연도 잃었고 자기 자신도 잃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간병인 연우에게는 반응을 보였어요. 왜일까요? 뭔가 맥락이 있을 겁니다. 사건에는 항상 맥락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연결고리가 있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퇴했지만 여전히 인맥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최연우라는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수연은 지금쯤 또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앉아 있겠죠. 민호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연우는 아마도 민호 옆에 앉아 밤에 간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이 삼각형의 진짜 의미를요. 이건 단순한 간병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답이 수연을 더 아프게 할지 아니면 해방시킬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수연 대신이었어요. 수연은 더 이상 민호를 보러 갈 힘이 없었거든요. 죄책감과 해방감 사이에서 무너져 있었죠. 저는 관찰했습니다. 변호사의 습관이에요. 보고 듣고 기록하는 것. 민호는 여전히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특히 연우가 나타날 때면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의 방에 들어갔을 때 다른 간병인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죠. 최연우 씨는요? 오늘 오후 근무예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민호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 간병인이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었어요. 식사를 권해도 고개를 돌렸죠. 어르신이 오늘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연우 씨 오면 좀 나아질 텐데. 항상 이래요? 네. 연우 씨 아니면 밥도 잘 안 드세요. 이상했습니다. 뇌졸중 환자가 특정인에게만 저렇게 의존하는 게 정상일까요? 2시쯤 연우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호의 고개가 돌아갔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살아났다고 해야 할까요? 사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연우가 다가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죠. 민호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안 하셨다면서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연우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민호는 순순히 입을 벌렸습니다. 아까 그 남자 간병인에게는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연우가 민호의 입을 닦아줬어요.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젊은 시절엔 정말 잘 나가셨다면서요? 연우가 중얼거렸어요. 민호에게 하는 말인지 혼잣말인지 모호했죠.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연우 씨. 네. 민호 씨 젊은 시절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요? 연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 다른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출판사 하셨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원장님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미세하게요. 그럼 저는 이만. 제가 일어섰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복도로 나왔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논리적이지 않았죠. 한 달밖에 안 된 간병인이 환자의 과거를 아는 것. 환자가 그 간병인에게만 의존하는 것. 그리고 그 지나친 친밀감. 휴게실로 갔습니다. 커피를 뽑아들고 창가에 섰어요.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맥락을 찾아야 했어요. 민호. 출판사 운영. 외도 전력. 연우. 40대 초반. 과거를 아는 듯한 말투.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옛 동료였습니다. 은채 씨, 최연우 신상 나왔어요. 말해봐요. 42세. 미혼. 경력 간병인이에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뭔데요? 출생지가 파주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동료가 잠시 멈췄습니다. 최선미. 이 사람 예전에 강민호 출판사에서 일했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해요? 네. 40년 전 기록인데 당시 편집부 직원이었대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놓고 창밖을 봤죠. 최선미, 민호의 출판사 직원, 그리고 연우의 어머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젊은 시절 외도가 많았어요. 수연이 울며 제게 전화하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중 한 명이 최선미였을 가능성. 아니, 거의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우는 복수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호의 방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연우가 민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뭔가 얘기하고 있었죠. 들리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민호는 연우를 보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라면 저런 눈빛이 나올 수 없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사랑? 아니면 죄책감? 아니면 둘 다? 복도 끝에서 또 그 보호자가 나타났습니다. 또 보네요. 여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저 간병인 말이에요. 이상하죠? 어제 밤에도 봤는데 11시가 넘었는데도 어르신 방에 있더라고요. 근무 시간 아닌가요? 야간 근무는 10시까지예요. 그 이후에는 당직만 있고요. 근데 저 사람은 계속 있어요. 여자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혹시 돈 노리는 거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으로 판단할 순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건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죠. 민호 마이너스 출판사 운영 마이너스 외도 마이너스 최선미. 최선미 마이너스 직원 마이너스 연우의 어머니. 연우 마이너스 간병인 마이너스 민호에게 집착. 집착. 그 단어를 쓰고 나서 지웠습니다. 집착이 아니었어요. 뭔가 달랐죠. 수연에게 전화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당신 남편을 돌보는 간병인이 남편의 옛 애인 딸이라고. 그게 수연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추측이 아니라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원장실로 직행했어요. 최연우 씨 인사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원장이 파일을 꺼내줬습니다. 연우의 이력서였어요. 경력란을 봤습니다. 15년 경력. 여러 요양원을 거쳤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원 동기란. 환자분들께 마지막 평온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평온. 그 문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원장님, 연우 씨가 민호 씨 담당을 자청했나요? 네. 입소 상담 때 직접 맡고 싶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래요? 환자분 케이스가 본인 전문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요. 원장실을 나와 3층으로 올라갔어요. 연우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물어봐야 했어요. 당신의 목적이 뭐냐고.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답을 들으면 이 사건의 맥락이 완전히 드러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맥락은 아마도 수연을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을 거예요. 그래도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거짓보다는 낫니까요. 민호의 방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연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하셨어요. 끝까지요. 숨이 멎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연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죠. 평생을 당신을 잊지 못하셨어요. 사진도 간직하고 계셨고요.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할 수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했다고. 진심으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크했어요. 안에 대화가 멈췄죠.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연우가 민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하지만 금방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얘기 좀 할까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연우는 제 눈을 봤어요. 그리고 알았을 겁니다.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요. 휴게실에서요. 연우가 일어났습니다. 휴게실은 비어 있었어요.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변호사의 기술입니다. 침묵이 상대를 압박하니까요. 연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최선미 씨 따님이시죠?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민호 씨와 어머니의 관계도 알고요.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5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계획이라뇨? 연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방어적이 아니라 오히려 담담했죠. 이건 계획이 아니에요. 필연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연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작년이에요. 폐암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강민호라는 이름을요. 평생 잊지 못했다고. 사랑했다고.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도 어머니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도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까? 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아봤어요. 강민호라는 사람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그리고 알았죠.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원에 있다는 걸요. 그래서 간병인으로 들어온 거군요. 네. 연우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복수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확인하고 싶었어요. 뭘요?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요. 연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어요. 어머니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힘들게요. 하지만 한 번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리워하셨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원망하지 않는지, 왜 평생 그 사람을 기다렸는지요. 그래서 만나러 온 겁니까? 네. 그리고 알았어요. 뭘요? 연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사람도 외로웠다는 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호 씨는 기억을 잃었어요. 부인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몰라요. 하지만 저를 볼 때만 눈빛이 살아나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어쩌면 무의식 속에 어머니가 남아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건지도 모르고요. 연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마지막 평온을 주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받지 못한 것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연우를 봤어요. 42세. 평생을 아버지 없이 자란 여자. 어머니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대신 완성하려는 딸. 수연 씨는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민호 씨 부인이요. 연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만난 적 없어요. 한 번도 안 오셔서요. 올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알아요.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평생 뒷바라지만 하셨다고요. 연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못인가요? 아버지를 찾아온 딸이 잘못인가요? 어머니의 사랑을 완성하려는 마음이 잘못인가요? 하지만 수연은요. 평생을 민호의 외도에 시달린 수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복수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친구의 친구로서요. 연우가 저를 봤어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버린 사람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불쌍해요. 불쌍하다. 그 단어가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민호 씨는 기억을 잃었어요. 과거도 죄책감도 다 잊었죠. 하지만 외로움은 못 잊었나 봐요. 연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저를 볼 때 눈빛이요, 뭔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버린 모든 것을 그리워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수연 씨에게 말해야 할까요? 연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선생님이 판단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네. 어차피 곧 그만둘 거예요. 왜요? 확인했으니까요. 제가 알고 싶었던 걸요. 연우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괴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운 사람이었죠. 어머니처럼요. 휴게실을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 네. 사모님께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요. 제가 있어서 더 힘드셨을 거라고요. 연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건의 맥락을 찾았어요. 민호와 최선미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가 남긴 딸 연우. 연우의 헌신과 그리움. 하지만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수연에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 남편이 사랑했던 여자의 딸이 지금 남편을 돌보고 있다고요. 그게 수연에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더 깊은 상처가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로서 50년을 살았지만 이런 재판은 처음이었어요. 누가 피고이고 누가 원고인지조차 불분명한 재판. 민호는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억도 잃고 말도 못해요. 연우는 피해자의 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돌보고 있어요. 수연은 또 다른 피해자죠. 하지만 가해자를 버렸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연의 번호가 떠올랐죠.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 노년의 재판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때로 칼입니다. 베어내야 할 것을 베어내지만 동시에 상처를 남기죠. 지금 제가 쥐고 있는 건 그 칼이었습니다. 어디를 베어야 할까요?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서재에 앉아 계속 생각했어요. 수연에게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변호사로서는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죠. 하지만 친구로서는 달랐어요. 이 진실이 수연을 구원할까요? 아니면 파괴할까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채야, 민호 어때?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죠. 나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 집도 익숙해지고. 수연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그 사람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보고. 잘 됐네요. 은채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회복하고 있었어요. 민호라는 짐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찾아가고 있었죠.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내는 게 맞을까요? 그날 오후 요양원에 갔습니다. 민호의 방문을 열었어요. 연우가 없었습니다. 다른 간병인이 있었죠. 연우 씨는요? 오늘 안 나왔어요. 휴가래요.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연우가 없자 다시 공허해진 거죠. 창가에 앉았습니다. 민호를 봤어요. 72. 평생을 외도와 무책임으로 살았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기억도 잃고 말도 못하는 늙은이였죠. 민호 씨. 불러봤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어요. 수연이 알면 어떨까요? 연우가 누군지요. 민호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요. 평생을 수연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안 했죠. 외도할 때마다 수연은 혼자 울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아니, 알았어도 신경 쓰지 않았겠죠.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최선미라는 여자도 그랬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은 그냥 지나갔죠. 그 여자가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도 몰랐을 거고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놀랐어요. 실어증 환자가 눈물을 흘리다니. 이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슬픈 걸까요? 당신은 외로웠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진짜 외로웠던 건 당신이 남기고 간 사람들이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연우였습니다. 휴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있으셨군요. 연우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를 봤죠. 그리고 민호의 눈물을 봤어요. 사장님. 연우가 민호에게 다가가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민호는 연우를 봤어요. 눈빛이 살아났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질투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펐어요. 이 세 사람 모두가요. 휴가 아니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서 왔어요. 왜요? 연우가 저를 봤습니다. 걱정돼서요. 제가 없으면 사장님이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연우가 민호를 봤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람을 혼자 두는 게요. 민호는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하게요. 하지만 분명하게요. 알아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거요. 사모님한테 미안한 거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어머니가 평생 이루지 못한 거니까요.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람 옆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했죠. 그래서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연우 씨. 네. 당신 어머니가 원했던 게 정말 그거였을까요? 연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강민호 씨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행복한 거 아니었을까요? 연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머니의 미련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당신의 삶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연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고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럼 됐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평생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사셨죠. 연우가 울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죽어서라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연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당신 어머니는 이미 행복했을 거예요. 당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럴까요? 네. 연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하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연우 씨를 다른 환자로 배치해 주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윤리적인 건 아니고요. 원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결정했습니다. 수연에게는 말하지 않기로요. 이 진실은 수연을 해방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다시 과거에 묶어둘 거니까요. 민호는 이미 모든 걸 잊었습니다. 수연도 최선미도 자기 자신도요. 남은 건 외로움뿐이죠. 연우는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 완성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건 연우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했어요. 이 노년의 재판을요. 누가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평온이었어요. 모두를 위한 평온이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에 갔습니다. 원장실에 들렀어요. 연우 씨 배치 바꿨어요? 네. 오늘부터 2층으로 내려갔어요. 민호 씨는요? 다른 간병인이 맡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호의 방문을 열었어요. 새 간병인이 있었죠. 중년 남자였습니다. 민호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죽어 있었죠. 민호 씨. 불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연우는 이제 안 와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세하게요. 이게 맞는 거예요. 당신도 연우도 수연도요.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쟤를 봤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체념이었죠.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연우를 봤습니다. 2층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선생님. 네. 제가 잘못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어머니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연우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삶을 사세요.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변호사님은 제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정리를 해주셨군요. 정리라뇨? 끝내는 거요. 이루지 못한 사랑을요. 연우가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죠. 감사합니다. 연우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어요. 밖을 봤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차가웠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모두를 떼어놓는 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모두가 이길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채야, 나 내일 요양원 갈까봐. 심장이 철렁했어요. 왜요? 갑자기. 그래도 한 번쯤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인데. 좋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도 괜찮아. 아니에요. 같이 가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연우는 2층으로 내려갔어요. 마주칠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불안했죠. 혹시라도요. 다음 날 오전 수연과 함께 요양원에 갔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은 계속 손을 비볐어요. 긴장하고 있었죠. 괜찮아요? 응. 그냥 좀 떨려. 왜요? 오랜만이잖아. 그리고 수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미안한 것도 있고 미안할 거 없어요. 그래도 부인인데. 부인. 그 단어가 묘하게 들렸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3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를 걷는데 수연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두려운 거였어요.
천천히 가요. 제가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의 방 앞에 섰어요. 수연은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망설였죠. 들어가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죠. 수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수연이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을 봤죠. 하지만 눈빛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수연이 주저앉았어요. 나야. 수연이. 민호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죠.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봤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수연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은채야. 응. 저 사람 나를 몰라. 기억을 잃었으니까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수연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근데 이상해. 속이 후련해. 뭐가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내 짐이 아닌 것 같아. 수연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은채야,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수연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채 씨, 민호 씨 상태가 안 좋아요. 무슨 일이에요? 계속 난동을 부려요. 밥도 안 먹고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3층 복도가 소란스러웠어요. 민호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치고 있었어요. 간병인 2명이 말리고 있었죠. 진정하세요, 어르신. 연우. 연우. 민호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실어증 환자가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오직 그 이름만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연우. 연우. 민호의 목소리가 절규였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그 이름만은 잊지 못한 거죠. 진정제 놓을까요?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민호 씨.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미쳐 있었어요. 연우는 이제 안 와요. 연우. 연우. 그 사람은 당신의 과거예요. 당신이 버린 사람의 딸이에요. 민호가 멈췄습니다. 평생 외도하고 다니면서 수연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했죠. 최선미라는 여자에게도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은 당신의 죄가 남긴 그림자예요. 당신은 평생 외로웠다고 하겠지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가장 외롭게 만든 건 당신의 아내 수연이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민호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죠.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간병인들이 민호를 침대에 눕혔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요.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불안해서 체념으로요. 그리고 그 안에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후회였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연우가 서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제 이름을 부른다고요. 갈 거예요?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요. 그게 맞는 거니까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연우가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하지만 이게 끝인 거잖아요. 어머니의 사랑도 저의 미련도요. 연우가 돌아섰습니다. 선생님. 네. 사모님께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요. 당신이 미안할 건 없어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제가 없었다면 사장님이 덜 힘들었을 테니까요. 연우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42년을 아버지 없이 살았던 여자. 어머니의 사랑을 이루어주려 했던 딸. 하지만 결국 포기한 사람.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얼굴이었죠. 민호 씨.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의 재판은요. 민호는 눈만 깜빡였습니다. 남은 건 속죄뿐이에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당신 없이 살아가고 있죠. 연우도 돌아갔고요. 민호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예요. 평생 혼자였지만 이제야 진짜 혼자가 됐어요.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요. 요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모두를 떼어놓은 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수연은 해방돼야 했고요. 연우는 자기 삶을 살아야 했죠. 민호는 속죄해야 했습니다. 이 노년의 재판에서 승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패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 씨는 지금 안정됐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자주 안 가도 돼요. 응. 알았어. 수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은채야 고마워. 정말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이 긴 재판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판결이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어요. 밥을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죠. 아니,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창문만 바라봤습니다. 정문을 향한 창문이었어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채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 씨가 없어졌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새벽에 방을 확인했는데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창문이 열려 있고요. 지금 찾고 있어요? 네, 경찰에 신고했어요. 전화를 끊고 옷을 챙겼습니다. 수연에게도 연락했어요. 민호 씨가 실종됐어요. 뭐?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에요. 수연 씨는 집에 있어요. 아니, 나도 갈게. 안 돼요. 제가 먼저 가볼게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원장이 복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새벽 5시 저못때까지는 계셨는데요.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요? 네. 1층이라 뛰어내릴 수 있어요.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뛰어내린 게 아니었어요. CCTV는요? 확인했는데 새벽 4시쯤 현관으로 나가는 게 찍혔어요. 혼자요? 원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요.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죠? 최연우 씨요. 연우. 머리가 하얘졌어요. 연우 씨는 어디 있어요?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환자분이 어디로 갈 만한 곳이 있습니까?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기억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아니, 한 사람은 알 겁니다. 연우요. 잠깐만요. 저는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연우 씨 인사 기록 주세요. 왜요? 주소 확인해야 해요.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주소를 봤죠. 파주. 연우의 고향이었습니다. 여기에요. 경찰에게 주소를 줬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경찰차가 출발했어요. 저도 차를 몰았습니다. 파주까지는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연우는 왜 민호를 데리고 갔을까요? 복수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불안했습니다. 파주에 도착했어요. 경찰차가 먼저 와 있었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바닷가 근처였어요. 여기에요. 경찰이 가리킨 곳은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죠.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연우는 민호 옆에 서 있었어요. 민호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죠. 최연우 씨.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연우가 돌아봤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오셨군요. 저는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짓이 아니에요. 연우가 빗을 내려놓았습니다. 모셔온 거예요. 어디로요? 어머니가 그리워하던 곳으로요. 연우가 집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고향이에요. 어머니는 평생 이곳을 그리워하셨죠. 그래서 민호 씨를 데려온 거예요? 네. 연우가 민호를 봤습니다. 사장님도 편해 보이시잖아요. 민호는 정말 평온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어요. 연우가 바다를 봤습니다. 이곳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다고요. 그건 당신 어머니 이야기예요. 민호 씨와는 상관없죠. 알아요. 연우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원하는 것 같았어요.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어떻게 알아요?
눈빛이요. 요양원에서 계속 창문만 보셨잖아요. 정문을요. 맞았습니다. 민호는 계속 정문을 봤어요. 어머니가 그리워하던 고향이었습니다. 연우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이곳이 마지막 안식처일 겁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민호를 봤어요. 정말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죠. 연우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연우 씨. 네.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거예요? 아니요. 연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던 거예요. 당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루지 못한 소원은 남아있잖아요. 연우가 민호를 봤습니다. 저는 그냥 그 소원을 이뤄드리고 싶었어요. 죽어서라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장님 오래 못 사세요. 연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가 그랬어요. 길어야 몇 달이라고요. 뭐라고요? 뇌졸중 재발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면 끝이라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모셔온 거예요. 마지막이니까요. 연우가 빗을 다시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이루지 못한 소원이요. 이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요. 민호의 머리를 다시 빗기 시작했어요. 이제라도 이뤄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을 봤어요. 경찰도 난처한 표정이었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평온한 얼굴, 바다를 보는 눈빛, 처음으로 보는 평화였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경찰에게 말하고 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우 씨. 네. 민호 씨를 돌볼 수 있어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연우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어머니를 위해서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틀렸어요. 환자를 무단으로 데려온 건 명백한 법률 위반이죠. 하지만 사람으로서는요. 민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이곳에서 보내는 게 맞을까요? 수연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연에게 전화했어요. 은채야, 어떻게 됐어? 민호 씨 찾았어요. 어디 있어? 파주예요. 연우라는 간병인이 데리고 왔어요. 연우?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야 그게? 말해야 할까요? 민호의 옛 애인의 딸이라고요. 아니었습니다. 간병인이에요. 민호 씨를 돌보던 사람이죠. 왜 데리고 간 거야? 민호 씨가 오래 못 산대요. 수연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편하게 보내려고 한 것 같아요. 거기가 어디대? 바닷가예요. 조용한 곳이에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채야. 응. 거기 두고 와. 뭐? 민호를 거기 두고 와. 편한 곳에 있게 해줘. 수연아. 난 괜찮아. 이미 끝난 사람이야. 그 사람 편한 게 맞아.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5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마지막은 편하게 보내야지. 눈물이 났습니다.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경찰을 받습니다. 보호자가 여기 두고 가래요. 확실하십니까? 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어요. 연우를 봤습니다. 잘 부탁해요. 네. 잘 모실게요. 연락 주세요. 무슨 일 있으면요. 네.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 민호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여기가 편해요? 민호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여기 있어요. 수연이도 괜찮대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마당을 나섰습니다. 돌아보니 연우가 민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바다를 함께 보고 있었죠. 어머니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완성하는 딸. 그리고 마지막 안식을 찾은 남자. 차에 올라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그 집을 봤어요. 작은 집, 바다, 두 사람. 그림 같았습니다. 슬프지만 평온한 그림이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민호에게도 연우에게도 수연에게도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 긴 재판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판결이 내려진 거죠. 죄의 대가이자 마지막 안식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우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어요. 민호는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죠. 밥도 잘 먹고 바다도 보고요. 말은 여전히 못했지만 표정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달라졌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죠. 서예였습니다. 매주 수업을 들으러 다녔어요. 은채야, 이거 봐. 수연이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해방이라는 글자였죠. 잘 썼네요. 응.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수연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은채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내가 뭘 했어요? 많이 했지. 내 재판을 맡아줬잖아. 재판.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당신의 재판은요? 응. 끝났어.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연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네. 사장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온하셨어요. 바다를 보시다가 그냥 눈을 감으셨죠. 연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를게요. 여기서요. 알겠어요. 사모님께 연락드려야 할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안식을 찾아서요. 수연에게 전화했어요. 수연아. 왜? 민호 씨가 돌아가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수연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편하게 갔대? 네. 다행이다. 장례식 갈래요? 아니.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야. 거기 가봤자 슬플 것도 없어.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채야, 이상하지? 남편이 죽었는데 슬프지가 않아. 이상하지 않아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보냈으니까요. 응. 맞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파주로 갔습니다. 작은 장례식이었어요. 연우와 몇몇 마을 사람들 뿐이었죠. 민호는 마을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연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괜찮아요? 네.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연우가 무덤을 봤습니다. 어머니 옆에 모셨어요. 평생 이루지 못한 소원이었으니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서울로 돌아가요. 일해야죠. 간병 계속할 거예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연우가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잘한 걸까요? 잘했어요. 정말요? 네. 당신은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완성했어요.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민호는 여기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최선미가 그리워하던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요. 죄의 대가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잡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수연을 만났어요. 카페에서였죠. 장례 어땠어? 조용했어요. 평온했고요. 그래. 수연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은채야. 응. 나 이제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5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게 내려놓아졌어. 잘 됐어요. 은채야, 민호 씨는 지금 평온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사세요. 이 노년의 재판에서 승자는 결국 당신입니다. 수연이 웃었습니다. 승자라. 이상한데. 이긴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럼 뭐 같은데요? 그냥 살아남은 것 같아.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긴 게 아니었어요. 살아남은 거였죠. 민호도 연우도 수연도 저도요. 각자의 방식으로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평생을 논리와 증거로 살았습니다. 변호사로서요. 하지만 이번 재판은 달랐어요. 논리만으로는 풀 수 없는 재판이었죠. 민호는 죄인이었습니다. 평생 외도하고 사람들을 상처 입혔죠.
하지만 그도 외로웠습니다. 기억을 잃고 모든 걸 잃고요. 연우는 피해자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용서했죠. 수연은 평생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방됐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를까요? 모두가 옳았고 모두가 그랬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였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적었죠. 정은채의 마지막 재판. 피고인 강민호. 죄목 평생의 무책임과 외도. 판결 죄의 대가이자 마지막 안식. 원고 박수현. 청구 해방. 판결 승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제 마지막 재판이요. 나는 평생 논리와 증거로 승패를 가르는 변호사로 살았습니다. 법정에서 수없이 싸웠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재판에서는 논리적 평온이 가장 큰 승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친구의 고통, 그리고 그 남자의 외로움까지 이제는 모두 파도 소리처럼 흩어졌습니다. 수연은 자유로워졌어요. 민호는 평온을 찾았고요. 연우는 어머니의 소원을 이뤘죠. 그리고 저는요. 비로소 제 삶의 변론이 끝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법정의 형광등 아래서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별빛 아래 앉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채야, 내일 같이 영화 볼래? 오랜만에. 웃음이 났습니다. 좋아요. 답장을 보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승패를 가리는 게임도 아니었죠. 그저 살아가는 거였어요. 때로는 논리로, 때로는 감정으로요. 중요한 건 끝까지 살아남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온을 찾는 거요. 민호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영원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수연은 새로운 삶 속에서 평온을 찾았고요. 연우는 어머니의 사랑을 완성하며 평온을 찾았죠. 그리고 저는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평온을 배웠습니다.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창밖에 별을 봤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도 반짝이고 싶었습니다. 법정의 형광등이 아니라 별빛처럼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변론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을요. 논리가 아니라 수용이라는 것을요. 승소가 아니라 평온이라는 것을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변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정은채로서의 삶이요. 차를 다 마시고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어요. 수고했어요, 변호사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평온했습니다.